그간 인구수 분야에서 단 한 번도 세계 1위를 놓친 적 없는 중국이 올 2023년 1위 자리를 인도에 내주게 됐습니다. 그간 세계 1위 인구수 보유국이라는 타이틀로 전 세계 모든 국가와 기업들을 마음 놓고 주무르는 오만함을 과시했지만 이제 2위로 내려앉으면서 그 오만함도 함께 내려놔야 할 때가 됐습니다. 유엔이 올해 발표한 인구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인도는 14억 2860만 명을 기록한 반면 중국은 14억 2570만 명을 기록했는데요.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초로 세계 1위 인구수 순위가 바뀐 것인데 인도는 출생률이 중국보다 높아 아마 영원히 이 순위는 바뀌지 않을 겁니다. 여기에 인도의 경우 인구 절반이 30세 미만으로 젊어 당분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주요 경제국이 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가장 빠르게 성장하게 될 인도가 최근 인도 땅에서 중국을 거의 학살하듯 몰아내고 한국화를 거세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트렌드는 경제, 사회, 문화 다방면에서 목격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지난 2020년 5월 초를 기점으로 인도와 중국 국경 가란 계곡에서는 양국 병사들이 충돌하는 사건이 연이어 벌어졌습니다. 양국군 600명이 서로 몽둥이를 휘두르거나 돌을 던지며 직접적으로 충돌했는데 이 사고로 인도 병사 20명이 사망하고 70명이 부상당하고 10명이 포로가 됐죠. 그런데 당시 중국군이 사용한 무기가 공개되면서 전 세계가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왜냐면 나무 막대기에 쇠못을 촘촘히 박은 몽둥이를 휘둘렀기 때문입니다. 무시무시한 쇠못 막대기를 휘둘러 인도군 20명이 사망했으니 인도 전역에서 반중 시위가 벌어진 것은 당연한 결과였죠. 중국산 물품 퇴출 운동은 물론 시진핑의 사진을 불태우고 오송홍기를 불태우는 등 인도인들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는데요. 이 사건은 인도와 중국 사이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고 이 과정에서 한국은 경제, 문화, 사회 다방면에서 반사이익을 누렸죠. 일례로 인도가 무려 28년 만에 새로운 교육 정책에 한국을 포함시켰다는 점입니다. 가란 계곡 사건 1개월 뒤 인도는 새로운 교육 정책을 발표하면서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한다고 발표했는데 공교롭게도 제2외국어 목록에서 중국어를 제외하면서 한국어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간 인도의 전략은 간단했습니다. 비록 중국과는 70년째 국경에서 대치 중이기는 하지만 세계 1위 인구수 시장인 중국과 척을 지기보다는 실리를 챙기는 결정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가란 계곡 사건을 계기로 반중 정서가 확산되고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데다 곧 인도가 세계 1위로 올라서기 때문에 굳이 중국 시장에 힘을 쏟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겁니다. 여기에 한국과는 단 한 번도 얼굴을 붉히거나 외교 마찰도 없었고 오히려 인도가 평생 한국이 걸어온 길만 따라가도 좋은 롤모델이기 때문에 한국을 평생 동반자로 선택했죠. 더구나 최근 젊은이들이 코리아라면 거의 환장하기 때문에 이보다 좋은 파트너는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보수의 끝판왕으로 불리는 인도가 무려 28년 만에 교육정책을 개혁하며 중국어를 빼고 한국어를 제2외국어 자리에 앉힌 것. 이렇게 교육정책이 변경된 후 인도의 네루대학교에서는 한국어학과 학생 모집에 3,300대 1이라는 경이로운 경쟁률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란 계곡 사건은 한국에게 또 다른 기회를 열어줬습니다. 지난 2017년 인도는 총 7,200억 원을 투입해 한국산 명품 K9 자주포를 구매했습니다. 당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총 100문의 자주포를 수출했는데 이 자주포가 K9 바지라입니다. 힌디어로 천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한국에서 전부 만드는 것은 아니고 10대만 만들어 수출하고 90대는 인도 현지 면허 생산으로 지난 21년 2월 18일 100번째 완성품이 육군에 인도됐죠. 그런데 가란 계곡 사건 후 인도는 즉시 K9 한계 연대를 국경 분쟁 지역인 라다크 지역에 배치시켰는데요. 만약 중국이 다시 한번 도발해 오면 K9으로 전부 쓸어버리겠다는 의도였을 겁니다. 얼마나 K9이 중요했는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공장 준공식에 직접 참석해 K9 조종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부족했는지 얼마 전 인도 정부가 추가 100문을 주문했습니다. 인도 육군이 K9을 운용해 보니 그 성능이 상당히 만족스러웠고 인도 육군은 국방부에 추가 구매를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국방부가 현지 생산업체인 라르센 앤 토르보를 통해 한국에게 100문을 추가 주문했는데요. 아마 이 추가 주문건은 100% 국경지역에 배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문화 분야에서도 인도 내 한국화는 급격하게 진행 중입니다. 한류 덕분인데요. 인도를 대표하는 문화 산업은 발리우드로 불리는 영화 산업입니다. 전 세계 1위의 인구수답게 발리우드는 미국의 헐리우드보다 더 거대하다고 알려졌죠. 히어로물, 범죄물, 블록버스터, SF를 넘나드는 미국과 달리 발리우드는 춤과 노래, 가슴을 따뜻하게 만드는 독특한 포맷이 존재합니다.
여기에 인도인들의 자국 컨텐츠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굉장히 충성적인데 이 시장을 뚫어낸 것이 한류입니다. 특히 오징어 게임에는 춤추고 노래하는 장면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지만 인도에서도 1위를 기록했을 정도죠. 또한 춤추고 노래하는 장면이 절대 등장할 수 없는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 시청자 수가 인도에서만 5,600만 명이었다고 하니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 인도가 지금 한류에 들끓고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인도인의 절반 이상이 30대 미만 젊은 층인데 이들이 대부분 컨텐츠 시장을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보수의 끝판왕이라는 인도에도 10대 청소년들이 BTS, 블랙핑크 등을 커버하는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자신이 좋아하는 드라마에 등장했던 한식을 먹어보거나 영상으로 촬영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반복해서 음미하고 있죠. 이런 콘텐츠를 시작으로 한국 제품, 음식, 언어 등 다양한 문화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2021년 유로모니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도 내 한식당 전체 고객의 70%가 현지인이었다고 하니 인도에서도 한식은 한국 교포들이 먹는 음식이 아니라 현지인이 더 많이 즐기는 음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보통 특정 국가의 영향을 많이 받을 때는 한국화가 되었다거나 인도화가 되었다 등의 표현을 씁니다. 가령 인도의 카레가 한국으로 건너와 한국인의 입맛에 맞게 변형되었다면 한국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기술이 발전해도 절대 외국화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오로지 단 하나의 이름으로만 불려오고 있는 식물, 바로 한국의 인삼인데요. 북미, 중국, 일본에도 인삼은 자라나지만 한반도에서 자란 인삼에 붙은 고려인삼이라는 이름표는 프리미엄을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인도 시장에서도 이런 일은 일어납니다. 세계 1위 인구수를 자랑하는 인도를 강타했던 코로나19는 인도인들로 하여금 면역력 강화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켰습니다. 워낙에 큰 시장이다 보니 미국의 아메이나 GNC 등 전 세계 영양제 및 건강보조식품 기업들이 전부 진출해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제품이 있는데 바로 한국산, 그러니까 고려인삼을 원재료로 만든 건강보조식품입니다. 인도 최대 제약사인 선파마는 대표적인 건강보조식품으로 리바이탈 H라는 제품을 출시했는데 약 30년간 인도 시장을 압도한 제품입니다. 그런데 이 제품이 마케팅 전략으로 내세운 것이 코어 인그레디언트, 즉 핵심 원료가 인삼이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품 전면에 당당히 인삼을 표기해 두고 있기도 하죠.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며 면역력 강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인도인들 사이에서도 한국의 원산지인 인삼이 인기가 좋아 제품 전면에 한국 인삼이라는 점을 강조한다는 점입니다. 왜 소비자들이 고려인삼을 최고로 인정하는지 경험을 통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한국산이라고 부르는 고려인삼은 진짜 인삼일 텐데 만약 원재료로 산삼을 썼다면 가격은 어마어마하게 비싸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삼은 사람이 직접 재배한 양식이고 산삼은 자연이 직접 재배한 자연산이니까요. 그리고 16세기 이전까지, 그러니까 산삼 씨앗을 밭에 가져와 재배하기 전까지 고려인삼은 전부 산삼이었습니다. 결국 가삼이라고도 부르는 인삼은 산삼 씨앗을 밭으로 가져와 퇴비 주고 비료 주고 농약 쳐서 인간의 손을 탄 것이니까요.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산삼은 한 뿌리에 수천만 원을 호가할 정도로 비싸고 구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현대 창업주 정주영 회장도 1980년대 7천만 원 주고 한 뿌리를 먹었을 정도죠. 그래서 똑똑한 우리 조상들이 생각한 방법이 산삼과 동일한 조건으로 삼을 키워보는 것이었습니다. 산삼, 특히 천종산삼은 참새가 자생한 산삼 씨앗을 먹고 다른 산으로 날아가 배설한 씨앗이 발아에 자란 것으로 농약도 퇴비도 비료의 도움도 없이 오로지 자연의 힘으로 성장합니다. 여기에 습도, 배수, 토양, 고도, 지형, 일조량과 주위 자생식물까지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시켜야 비로소 산삼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 중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인삼은 인간의 손을 타서 성에 차지 않고 산삼을 구하기 힘드니 씨앗을 뿌리는 단계에서만 인간이 도와주고 그 모든 조건을 산삼과 동일하게 키워보기로 한 것이죠.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산삼 씨앗을 뿌려 키운 산양산삼입니다. 산에서 양식한 산삼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장내삼으로 알고 있는 것이 산양산삼인데 장내삼은 내두가 길다는 뜻으로 중국에서 재배된 삼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동명이인처럼 그렇게 불러왔으나 산림청이 2006년부터 산양삼, 산양산삼, 장내삼을 통합해 산양산삼으로 부르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경기도 용인에 특별한 기업이 있습니다. 1994년부터 무려 30년째 오로지 산양산삼만 재배하는 기업으로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3대째 산양산삼만 재배하는 독특한 기업을 물려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굉장히 드문 경우이기는 한데 용인에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사실 이 기업은 제가 지난 초복을 앞두고 삼계탕에 넣어 드실 수 있는 고급 산양산삼을 찾다가 알게 된 업체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진행했었는데 거의 대부분 완판되었었습니다.
그럼 산양산삼과 인삼은 많이 다를까요? 네, 많이 다릅니다. 아마 홍삼 제품이나 수삼 제품을 드셔보신 분들은 6년근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텐데 이 말은 6년간 키웠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밭에서 인간의 관리를 받는 인삼은 6년이 지나면 뿌리가 비대해지면서 목질화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산양산삼은 7년근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퇴비, 비료, 농약 등을 뿌리지 않고 오로지 자연의 힘으로만 키우니까요. 유기농인 것인데 유기농일수록 수확량은 적기 마련입니다. 병충해 피해가 있고 고라니 피해가 있고 극한 추위가 닥치면 생존율은 낮아지기 마련이니까요. 정다운삼의 박태영 대표 역시 7년근을 대표 상품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여러분도 7년근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삼은 크게 싹대, 내두, 뿌리 3개로 구분되는데 내두가 나이를 알려줍니다. 산삼이 자라면서 싹대가 떨어지고 나면 그 흔적으로 머리 부분에 내두가 생기는데 3년째부터 싹대가 자라기 때문에 내두가 2개면 5년근, 내두가 4개면 7년근으로 봅니다. 내두 개수에 3년을 더하면 3의 재배기간이 되는 것이죠. 다만 3의 특성상 휴식기가 있어 7년근이지만 내두가 3개인 경우도 종종 있기는 하지만 이는 인간이 조절할 수 없는 자연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7년근을 주문했는데 내두가 한두 개라면 반드시 업체에 요청해 환불받으시거나 교환받으시는 것이 현명한 소비자입니다. 올해 추석을 앞두고 구독자분들께서 선물용 제품 공구를 진행해달라는 요청이 있어 오랜 고민 끝에 이 제품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예전에 진행했던 홍삼이나 햄프시드 오일, 치명한 등이 있었지만 아무래도 선물 받는 입장에서 보자면 산양산삼이 가장 대접받는 느낌을 받으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산양산삼 7년근으로만 진행하기로 했는데 정다운삼 7년근의 특징은 어마어마한 인증과 검사를 통과한 깨끗한 상품이라는 점입니다. 아마 인삼 농사를 짓는 집에서 태어나셨거나 직접 지어보셨거나 관련 업계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잔류농약은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위험할 수 있고 인삼 농사에서 사용되는 농약은 그 양이 가히 상상을 초월하니까요.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인삼에 발생하는 식물병은 탄저병, 역병, 뿌리 썩은 병, 뿌리 마른 병 등등 총 18종에 달하고 여기에 병해충도 어마어마해 농약을 하지 않고는 인삼 농사를 짓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진행하는 산양산삼은 무농약, 유기농으로 순수하게 자연이 키웠습니다. 물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정한 한국유기농 인증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았죠. 무농약, 무화학비료, 무살충제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농약을 치고 화학비료를 주고 살충제를 했다면 상품성이야 훨씬 좋았을지 모르지만 잔류농약에서 자유롭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정다운삼의 산양산삼은 크기가 인삼에 비해 현저하게 작습니다. 또한 주위 농가에서 살포한 농약이 바람을 타고 날아올 수 있어 잔류농약도 검증해 불검출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약 500여 종류의 엄격한 검사와 꼼꼼한 품질 관리를 받고 9번에 걸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니 안심하고 선물하셔도 좋습니다. 저 역시 이미 3개월 전 출산한 와이프에게 산양산삼 백숙을 해줬고 이번 추석에도 양가 부모님께 선물로 드릴 예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 기간에는 고급 한지박스와 공단 보자기로 포장된 7년근 제품만 선물용으로 준비해 두었습니다. 최대한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게 업체 측을 잘 설득해서 준비한 제품이고 옵션에 따라 아주 작은 소소 뿌리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올 추석에는 산양산삼으로 소중한 분들께 선물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혹 여러분은 한국인들이 5000년째 임상실험을 진행하는 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소나무, 즉 솔잎인데요. 우리 선조들은 솔잎의 효능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인지 유독 솔잎을 이용한 음식이 많습니다. 추석 차례상에 오르는 송편은 솔잎을 함께 찌는데 이유는 솔잎에는 살균 효과가 뛰어난 피톤치드가 있어 세균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피톤치드란 식물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발산하는 살균물질로 공기 중 세균이나 곰팡이를 죽이고 해충과 잡초를 막아줍니다. 소나무의 경우 일반 나무보다 10배 강한 피톤치드를 발산한다고 하죠. 소나무 아래에서 잡초도 자라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솔잎의 살균 효과를 아는 우리 조상들이 떡과 함께 솔잎을 쪘던 것이고 솔잎주를 만들어 마셨던 것이고 효소를 내려 먹기도 했습니다. 솔의 눈이라는 음료를 만들기도 했죠. 예로부터 민간에서는 솔잎이 혈관을 청소해 준다고 해서 만병통치약처럼 사용해왔죠. 그런데 한국에는 평생 솔잎 연구에 매진한 소나무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솔나라의 신정화 대표인데요. 약 22년 전 회사를 때려치우고 나와 솔잎 연구에 20년을 매진해 세계 최초로 솔잎기름, 즉 송치뮤를 캡슐화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솔잎을 원료로 다단계 중류 추출법을 이용해 고순도로 정제하면 이것이 송치뮤 또는 적송유라 불리는데 이것이 신 대표가 회사를 때려치우고 가장 먼저 개발한 결과물입니다.
쉽게 솔잎을 오일 형태로 농축했다고 보면 되는데요. 100% 솔잎 원액이기 때문에 아주 강한 솔량이 나는데 이 오일은 솔잎 1000kg당 소주 한 병의 양만 추출됩니다. 아주 귀중한 원료인데 봄철 새 솔잎을 따 세척하고 절단하고 살균 후 농축을 거쳐 100% 원액이 추출되는데 공정이 복잡해 제조에는 한계가 있죠. 신 대표가 만든 캡슐 하나는 솔잎 음료 50병을 마신 것과 같은데 이를 최초로 상품화해 시장에 내놓았을 때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다만 이 송치뮤 시장의 가능성을 본 대기업의 마케팅에 밀려났지만 그가 소나무의 아버지라 불리는 것에는 이유가 있죠. 현재 솔라라는 해외 시장 진출을 모색하기 위해 미 FDA로부터 독성 안정성 인증을 받아냈고 국내외 상표 등록을 포함해 할랄, ISO 관련 인증 등등 총 80여 건의 솔잎 관련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솔라라는 미국,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중국 등의 수출에 큰 관심을 받고 있긴 합니다. 마늘을 두고 만약 재배되지 않았다면 산삼보다 더 귀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워낙에 쉽게 구할 수 있다 보니 그 효능을 모를 뿐 산삼에 버금가는 효능을 가졌다고 하죠. 그렇다면 강한 피톤치드를 발생시키는 솔잎을 우리는 마늘처럼 취급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굳이 독한 화학약품이 아니라 한민족이 5000년 이상 임상실험을 거친 솔잎으로 건강을 되돌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참고로 큐라파골드는 제 채널에서 진행한 공구 제품 중 가장 빨리 완판되어 많은 재구매 요청이 있었던 제품입니다. 항산화 작용을 통해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필수 영양소 비타민 E로 건강기능식품 허가를 받았죠. 현재 재구매 요청이 많아 추석 선물용으로 디시멘터리 구독자에 한해 최대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원하시는 분들은 서둘러서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국가마다 지역마다 기후가 달라 서로 다른 식물이 자랍니다. 한국에서 자라는 식물이 동남아시아에서 자라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동남아시아 식물이 한국의 기후에서 버텨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베트남에는 베트남에서만 자라는 천국에서 내려온 과일이 하나 있습니다. 걱 또는 개옥이라 불리는 과일인데요. 한반도에 신이 내린 명약 산삼이 있다면 베트남에는 걱이 있는 것이죠. 여러 해살이의 덩굴성 식물인 걱은 아마 한국인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과일인데 슈퍼푸드 이상의 슈퍼푸드라는 별명으로 불립니다. 붉은 멜론 크기의 타원형의 가시와 같은 돌기가 있는데 그 안에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새빨간 과육이 촘촘히 박혀 있습니다.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입이 시큼해지는데요. 이를 천국에서 내려온 과일이라 부르는 이유는 영양소 때문입니다. 보통 건강 채소로 토마토를 꼽는데 항산화 작용을 하는 라이코펜 함유량이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즉 독소로 인한 인체의 산화작용을 막아주는 라이코펜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함유된 라이코펜은 토마토의 무려 76배가 넘습니다. 이 성분이 한국에서 남성 전립선에 효능이 있다고 마케팅되어 있기도 한데 걱은 항산화제 중 최고봉입니다. 최고의 항산화제로 알려진 비타민 E보다 무려 100배 이상의 효능을 가진다고 하죠. 또한 기름에 잘 녹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체내 흡수가 어렵지만 걱에는 오메가3와 같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체내 흡수율이 토마토의 18배가 넘는데요. 뿐만 아니라 붉은 계열 채소에 다량 함유된 베타카로틴은 당근의 19배, 비타민C는 오렌지의 60배, 안구의 황반을 구성함과 동시에 외부 유해요인으로부터 안구를 보호해주는 제아잔틴은 옥수수의 40배가 넘습니다. 괜히 슈퍼푸드 위에 슈퍼푸드라고 불리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위에서 언급한 라이코펜 외에도 사포닌, 루테인,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각종 비타민,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 등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는데요. 사실 추석 선물용으로 소개해드린 하이코펜 걱오일 4000의 개발자는 아픈 스토리가 있습니다. 2015년경 위암에 걸린 아버지를 치료하고자 수천 건의 논문과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우연히 걱의 존재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관련 논문만 수천 건 읽으며 방대한 자료를 축적했는데 안타깝게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중단하려다 기왕 시작한 거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 연구에 매진해 제품 생산까지 이르렀죠. 걱을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은 걱오일입니다. 걱오일을 섭취할 때는 영양 성분의 파괴가 거의 없는 생과를 사용해야 합니다. 수분을 모두 날린 말린 것으로 오일을 짜면 라이코펜과 같은 영양 성분이 최대 97%까지 파괴된다고 하죠. 이미 신세계백화점과 롯데백화점 등에 입점됐기 때문에 가격이 좀 높은 편이지만 이번 행사 기간에는 한정 수량으로 할인을 제공해드립니다. 3박스, 6박스, 12박스당 할인율이 높아지는데 일단 3박스 정도 드셔보시고 차후 재구매하시는 것이 실패하지 않는 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댓글로 남겨드린 링크에서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20세기를 마이크로의 시대, 21세기를 나노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반도체나 컴퓨터공학, 유전공학, 생명공학 등은 마이크로 단위인 100만 분의 1 제어 기술을 바탕으로 현재의 세상을 가능하게 했습니다만 앞으로의 미래는 나노의 시대입니다. 10억 분의 1 크기인데 원자의 세계이므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나노 기술이 상용화되면 그간 상상했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의료용 로봇이 개발될 수도, 그 어떤 장비로도 탐지하지 못하는 공격용 드론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 현존하는 모든 제조업을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버리죠. 그래서 나노를 지배하는 국가가 미래를 지배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전 세계의 유일한 나노 분쇄기가 한국에서 개발되어 포항에서 가동 중입니다. 이 분쇄기는 말 그대로 전 세계 최초이자 유일한 나노 분쇄기로 전 세계 많은 기업이 탐내는 기술입니다. 왜냐하면 원재료의 특성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1나노부터 1000나노까지 분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기술을 주도한 강대일 박사는 원래 포스코 관계사에서 용광로에 투입되는 재료를 연구하는 연구소 소장으로 재직했었습니다. 철 미세입자를 분석하다 초밀입자 세계에 빠지게 됐고 이후 나노 기술에 취해 23년을 보냈죠. 이후 끈질긴 연구 끝에 이 분쇄기를 개발했는데 현재는 인간의 생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칼슘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기술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두고 많은 논란이 있어 왔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법원이 이 사실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이 기술이 사기라며 법원에 소송이 들어왔었는데 법원이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등에게 입도 분석을 맡긴 결과 사기가 아님을 증명해줬습니다. 특히 대구 고등법원은 강대일 박사가 개발한 나노 분쇄 장비는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으로부터 우수 품질 인증서를 받았고 위 장비는 비금속 광물이나 세라믹 소재 곡물류 등 각종 소재를 성분의 변화 없이 건식 타입으로 입자 크기를 0.6나노미터 수준까지 대량으로 초미세 분쇄하는 제품으로서 우수 품질 제품으로 인증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까지 강조했었는데요. 차후 이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노 분쇄기로 만든 나노칼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지난 2017년 식약처는 일반적으로 칼슘은 체내 이용률이 높지 않은 영양소로서 흡수율이 최대 60%를 넘지 않으며 보통 성인의 경우 25에서 30%로 평가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칼슘 등의 건강기능식품을 드실 때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개념이 흡수율과 체내 이용률입니다. 보통 칼슘을 섭취하면 소장 내 육모가 이를 흡수하게 되는데 얼마나 흡수했느냐를 흡수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흡수율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뼈와 세포가 그것을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즉 생체 이용률입니다. 칼슘을 한 트럭 들이부어도 뼈와 세포가 그것을 이용하지 않으면 칼슘 섭취에 이유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어떤 칼슘 제품이든 흡수율이 아닌 흡수된 칼슘을 뼈와 세포가 얼마나 이용하느냐, 즉 얼마나 생체 이용률이 높아 실제 뼈의 밀도를 높여주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아마 여러분이 드시는 많은 칼슘 제품이 흡수율을 키워드로 내세우고 있겠지만 여러분은 생체 이용률을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는 제품이 바로 나노 분쇄기를 개발한 강대일 박사가 생체 이용률 테스트 결과 99%에 이르렀다고 자신있게 내세운 한국칼슘왕 제품입니다. 포항에서 가동 중인 나노 분쇄기를 생산한 바로 그 칼슘 제품으로 까다롭기로 소문난 식약처가 세계 최초와 모방 불가능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도록 허용한 몇 안 되는 제품인데요. 아래 링크를 통해 접속하셔서 타임셀 탭으로 이동하시면 구매하실 수 있는데 홈페이지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워낙에 재구매율이 높은 제품이기 때문에 구매 포인트를 사용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니 약간의 번거로움은 감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링크에서는 나노칼슘이 포함된 관절 제품과 혈행 개선 제품도 함께 진행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만 구매하시면 됩니다. 모두 풍요로운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